피부 노화를 위해서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음식은 있죠. 물론 저도 먹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음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랑 인데요. 세 번째로는 같은 것들을 좀 피해주는 게 좋은데 저는 실제로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도 라떼는 절대 안 마셔요. 네, 저는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이자 지금 피부심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더셀랩이라는 화장품 회사랑 더셀바이오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심연철이라고 합니다. 고급진 느낌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의 특징과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 고급지다. 이거 중요하죠. 굉장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사람이 고급스럽고 좀 우아해 보이고 또 피부도 좋아 보이게 하려면 제가 항상 이제 4가지가 충족돼야 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피부의 톤을 균일하게. 자, 톤입니다, 톤. 두 번째는 피부의 결, 베이스를 균일하게. 세 번째는 얼굴의 컨투어, 굴곡이라고 얘기하죠. 이 굴곡을 좀 매끈하게. 그리고 네 번째는 피부의 광택이 나게인데 이 피부의 톤을 균일하게 하고 결을 균일하게 하고 울퉁불퉁한 거를 되게 완만하게 하는 것 플러스 알파가 바로 광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에 광택을 나게 해야지 그 사람이 좀 빛이 나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빛이 나 보이는, 광택이 나 보이는 걸 어떻게 하냐. 제가 요거를 좀 항상 강조하는데요. 그 CF에서 모델분들 얼굴에 광택 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피부 표면에 이 요철 있죠. 이 요철을 컨실러 같은 걸로 싹 이렇게 균일하게 해요. 그럼 빛이 들어왔었을 때 빛이 그대로 정반사를 이루겠죠. 표면 자체가 우들두들하면 빛이 들어왔다가 어지러울 난반사를 이룰 텐데 피부 표면에 요철이 없어지니까 정반사를 이루게 되죠. 또한 여기서 더 반짝거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부 표면에 광택이 나게 하는 물질을 도포해 주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광고를 찍거나 이럴 때는요. 컨실러나 이런 걸로 요철을 매끈하게 일종의 페인트 칠을 해주고 그 위에 오일 미스트나 오일 같은 것들을 좀 발라줘서 광택이 더 나게 합니다. 자, 이걸 피부에 적용을 시켜주면 피부에 요철이 있는 부분을 평평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피부에 광택이 나게 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피부 표면에 반사율을 높일 수 있는 애들을 좀 계속 발라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피부 표면에 요철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을 둘 다 신경 써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간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냐면 모공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름도 있죠. 주름, 모공, 흉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튀어나온 부분에는 보통 비립 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한관종, 그리고 평평사마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들어간 부분을 살짝 올라오게 하려면은 주름 같은 경우에는 주름을 좀 펴지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모공이면은 모공을 좀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자꾸 피부결이 울퉁불퉁한 거는 모공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 피부결을 울퉁불퉁하게 하는데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 튀어나온 것 중에 가장 지배적인 게 비립종, 한관종 이런 애들이 아니라 피지입니다, 피지. 이 얼굴에 모공이 거의 2만 개에서 3만 개가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피지가 나이가 들면서 약간 안쪽에서 단단해지면서 살이 이렇게 융기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즉 2D로 봤었을 때는 그냥 모공만 넓은 사람인데 3D로 보게 되면 실제로 모공 주변에 살이 이런 식으로 융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피부결이 어떻게 보일까요? 울퉁불퉁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완만하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을 다시 플랫하게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피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피지를 좀 파괴해주는 아니면 피지를 좀 줄여주는 먹는 약 같은 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피부를 평평하게 만들었으면 아까 뭘 또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반사율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거를 해주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오일 같은 걸 바르게 되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 화이트헤드나 트러블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히알루론산들을 좀 발라주게 되면 모공을 최대한 덜 막으면서 피부 표면의 수분을 흡수해서 좀 광택이 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예 이러한 히알루론산을 피부 표면에다 이렇게 주사를 해주는 게 있겠죠. 그게 물광주사. 그리고 요즘에는 글리세롤이라고 또 물을 엄청 흡수할 수 있는 성분들도
사실 이 피부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콜라겐 형성 물질이라고 해서 뭐 주베땡, 뭐 레디 땡땡 뭐 이러한 상품들이 있는데 그러한 제품들을 통해서 피부 표면에 있는 콜라겐뿐만 아니라 ECM, 우리가 세포의 기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피부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밀도가 치밀해지면 그것도 피부 표면에 어느 정도 광택이 나게 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겠죠. 원장님이 직접 만나본 상류층 환자분들은 일반인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이게 메이크업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좀 피부가 깨끗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좀 고급스럽다고 느끼죠. 이 얼굴에 굉장히 이목구비가 좀 뚜렷한데 좀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에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얼굴에 메이크업이 잔뜩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고급스럽다고 느끼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고급스러움은 꾸미지 않았는데 배어나오는 아름다움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티 하나 없는 피부, 그리고 좀 균일한 피부결, 그리고 좀 건강하고 깔끔한 인상, 이런 것들이 바로 고급스러움을 유발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고급스러움은 노 메이크업 상태에서도 괜찮은 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이 직접 만나본 상류층 환자분들은 일반인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분들은 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좀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서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노 메이크업 상태인데 느껴지는 그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도요,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데 피부 노화의 예측과 이 선제적인 관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응을 하는 거죠. 처지기 전에 예방을 하고 주름이 깊어져서 고정주름이 되기 전에 주름이 최대한 덜 생기게 하는 거죠. 우리가 미간이나 이마 같은 주름도요, 제가 옷의 구김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는 구겨졌다가 피면 다시 완전히 펴지죠. 그 상태를 우리가 동적인 주름이라고 그래요. 다이나믹 폴드, 즉 인상을 썼을 땐 구겨졌다가 인상을 안 쓰게 되면 완전히 펴지는 상태. 근데 이 구김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구겨져 있는 실금이 가죠. 그게 바로 고정주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정주름이 돼버리게 되면 실제로 안에다 뭘 넣어준다거나 그러면 또 그 근본적인 고급스러움이 아니라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고정주름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 동적인 주름일 때 예방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또한 처지는 것도 심술보와 이중턱이 너무 심하게 처졌을 때는 실제로 리프팅 레이저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처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이 콜라겐의 밀도를 좀 증가시킨다거나 위쪽으로 조금 올려줄 수 있는 리프팅 시술을 받아준다거나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배우 고현정과 같은 피부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제가 고급스러움을 가지려면 네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부 톤을 균일하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피부의 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점, 갈색, 멜라닌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에 있는 붉은 톤도 우리의 얼굴 톤을 어둡게 보이게 하고요. 노란 톤도 어둡게 보이게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노란 톤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베타캐로틴이라는 것들 음식에 좀 들어있어요. 고구마, 뭐 그리고 좀 노란색 띠게 하는 것들 있죠. 뭐 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 너무 과도하게 뭐 다이어트 한다고 호박고구마를 너무 먹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베타캐로틴 수치가 높아지면서 얼굴에 또 노란 톤이 띠게 돼요. 또한 피부 장벽이 손상받아서 얼굴이 붉은 톤이 띠시는 분들이, 우리 같은 유색 인종들은요, 홍당무처럼 빨갛게 인지되는 게 아니라 얼굴에 칙칙하고 어둡게 인지가 돼서 그냥 얼굴의 색소가 어둡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색소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색인 포션, 그리고 붉은색의 포션, 노란색의 포션, 이러한 각각의 원인들을 잘 캐치해서 모두 교정해 주는 게 바로 피부톤을 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피부의 결을 균일하게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요철 중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자면 피지였죠. 그런 애들을 좀 플랫하게 만들어주고, 안에 꺼져 있는 부분들, 모공이나 아니면은 주름 같은 것들을 좀 최대한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게 방법이었고요. 피부의 그 굴곡을 매끈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무조건 얼굴에 나이가 들면서 살이 되게 빠진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요,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 들어간 부분, 튀어나온 부분, 들어간 부분, 튀어나온 부분, 이런 식으로 얼굴에 굴곡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이 튀어나온 부분은 잘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꺼진 부분에 꺼졌어? 메꿔.
꺼졌어? 메꿔. 꺼졌어? 메꿔.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빵빵하고 어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얼굴 자체에 이러한 굴곡이 생기는 이유들을 인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교정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번째로는 피부에 광택이 나게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광택을 띌 수 있는 피부 표면에 뭐 히알루론산이나 뭐 글리세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광택이 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많은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피부에 주입하는 것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피부에 광택이 나게 해볼 수가 있겠죠. 고급진 얼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관리 방법이나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기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기본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우리가 레이저 시술을 2주 간격으로 하더라도 그 24시간 곱하기 14일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피부를 스스로 망치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그럼 기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외선 차단인데요. 자외선 차단을 현명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얘네들은 우리 스스로 분비되는 피지나 땀이나 우리가 손을 만지는 행동에 의해서 닦여지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뭐 SBS 방송이나 MBN 방송에서도 이 실험을 제가 했었었는데 실제로 출연자분들한테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게 한 다음에 실제로 선크림이 발라져 있는 부분을 특정 광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눈 주변은 거의 안 발라져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풀 메이크업이신데 그러니까 방송 전에 풀 메이크업을 하셨는데도 막 눈 주변은 아예 선블럭이 안 발라져 있거나 이런 코 안쪽이나 입 주변 특정 부위는 아예 안 발라져 있는 경우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블럭을 바를 때는 핵심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빠진 곳이 없이 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점은 뭐다? 한 두세 시간, 요즘 같은 여름에는 두세 시간, 평소에 한 세네 시간마다 더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왕 발라줄 때는 또 목이나 손등, 뭐 귀 쪽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 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발라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런 첫 번째 선블럭을 잘하는 기초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클렌징을 되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선블럭을 잘 바르는 것만 집착하고 클렌징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모공 사이에 사실 화장품들의 입자가 다 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의 유튜브들도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고 또 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이런 방송에서 젊은 10대 때 분들도 이렇게 풀 메이크업이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연령대부터도 메이크업을 하시는데 메이크업을 하는 것만 보고 올바른 클렌징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메이크업이 돼 있는 경우는 이중 세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피부실 유튜브를 보시면은 제가 첫 번째는 클렌징 오일로 닦고 두 번째로는 클렌징 폼으로 닦는데요.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는데 이렇게 해서 닦았었을 때 제대로 닦여지지 못하면 오히려 1차 세안 때의 클렌징 오일이 그 기름이 모공에 끼어서 또 트러블이 될 수가 있고요. 너무 과도하게 클렌징을 하면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이 피부 장벽도 대다수가 지질막, 즉 기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닦아내는 걸 너무 과도하게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장벽이 손상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공 안쪽에 입자나 노폐물이나 선블럭 입자들이 안 껴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클렌징은 확실하게 안 껴있는 상태에서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닦아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고 어떤 메이크업 제품을 쓰느냐에도 다르겠지만 제가 아주 그냥 보편적인 케이스를 얘기 드리면 일단 메이크업이 돼 있을 때는 이중 세안을 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메이크업 제품들에 써 있는 우리 뭐 몇 호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한 호를 띄게 하는 그런 아이언 옥사이드라고 하는 얘가 실제로 하얀색 돌가루처럼 되어 있는데 걔네가 모공 안쪽에 실제로 확대경으로 보면 막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안을 할 때는 이중 세안으로 그 부분을 좀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근데 선블럭일 때가 제가 제일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 선블럭은 이중 세안해야 될까요? 단일 세안해야 될까요? 이게 선블럭이 입자가 잘 닦이는 측면만 따졌을 땐 당연히 이중 세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더라도 야, 너 설거지 한 번 해야 잘 닦이니 두 번 해야 잘 닦이니 물어보면 몇 번이에요? 두 번이죠. 세 번이고. 근데 문제는 아까 피부 가장 바깥층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질막. 기름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닦으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받게 되면서 얘네가 반복되다 보면 피부가 가만히 있어도 예민해지고 피부가 그냥 화장품만 좀 바꿔도 좀 간질간질 따끔따끔해지고 좀 속건조함이 심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크림은
단일 세안으로 닦일 만한 선크림, 즉 무조건 뭐 24시간 지속 워터프루프, 오일프루프보다는 조금 워셔블 할 수 있는 단일 세안으로 닦일 수 있는 선크림을 단일 세안으로 닦일 수 있는 폼 클렌저로 닦아주는 게 중요한데, 단일 세안으로 닦일 수 있는 폼 클렌저가 뭐냐? 우리가 예전에 폼 클렌저 썼을 때는 되게 뽀득뽀득 잘 닦였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쓰는 것들 중에서 미끄덩미끄덩 안 닦이는 것들이 있죠. 그게 무슨 차이냐면 pH, 우리가 산과 염기를 띠는 이 pH가 약 알칼리를 띠는 애들, 약 알칼리성 세안제가 있고요. 약 산성을 띠는 애들, 약 산성 세안제가 있습니다. 자, 약산성, 피부 표면은 약산성을 띄어야지 피부 표면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 2017년도부터 되게 약산성 세안제가 붐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약 알칼리성 세안제랑 약 산성 세안제가 한 7대3 정도 비율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5대5입니다. 그 정도로 약산성을 안 쓰면 약간 트렌디하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문제는 그 약산성을 띠게 되면은 세정 능력은 이 알칼리성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피부에 자극은 덜 주지만. 자, 그럼 우리가 현명하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선블럭을 발랐는데 약산성으로 너무 여러 번 닦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피부에 마찰을 주고 오히려 피부를 더 장벽을 손상시킬 수가 있으니까 약 알칼리성으로 한 번 닦을 때 제대로 닦아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약 알칼리성 세안제로 한 번으로 단일 세안될 수 있는 그러한 선블럭을 약 알칼리성으로 한 번 닦는 거를 주로 권장해요. 왜? 우리는 선블럭은 매일 하니까. 선크림이 매일 하지 않았을 때는 너 그냥 한 2중 세안하더라도 문제 안 되는데 하실 텐데, 매일마다 2중 세안, 3중 세안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뭐 가끔 저한테도 뭐 물어보세요. 원장님, 나는 2중 세안 매일마다 하는데 문제 없던데?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느끼지만 이거를 몇 개월 이상 반복하게 되면 피부 장벽은 무너집니다. 제가 십수만 명을 병원에서 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체크해 보면 2중 세안을 데일리로 막 3개월, 4개월 이상씩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피부 장벽이 엄청 손상받아 있어요. 본인은 둔감해서 잘 못 느끼시더라도 실제로 속건조함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손상이 받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크림 이외에는 약 알칼리를 썼으니까 대신 아침 세안 때나 이럴 때는 뭘로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약 산성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밖에 안 나갔어. 나 선크림 같은 거 안 발랐어. 그럼 집에서는 뭘로 세안해 주는 게 좋을까요? 약 산성으로 해주는 게 좋고, 피부가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야. 지금 예민한 상태야. 그러면 물로만 세안해줘도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루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당연히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게 중요한데, 보습제를 바를 때 핵심 포인트는요, 종류가 너무 여러 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피부에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모공을 막을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자, 화장품을 만드는 화장품 업자세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화장품 하나 발라도 보습감이 나타날 수 있게 개발을 하시겠죠. 그럼 어느 정도의 유분감을 띠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발랐는데 이거 하나도 이게 좀 촉촉한 느낌 안 드는데요. 컴플레인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베이스에 유분감이 뛸 수 있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화장품, 기초 화장품 몇 개씩 써요. 많이 쓰시는 분은 5종류, 6종류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에 자기가 광고하는 어떤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베이스는 어느 정도 유분감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모공이라는 그 2만 개, 3만 개 되는 구멍을 이불을 5겹, 6겹 덮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공이 막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빈도수를 조절해라. 이불을 아침, 저녁으로 딱 2번만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5겹씩 계속 덮고 있는 게 아니라 한 2겹씩 지속적으로 덧바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에 퇴근하고 왔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에센스 타입을 쓰고 앰플 타입을 쓰고 크림을 조금 썼어요. 그랬는데 좀 땡겨.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뭐 크림을 한 번 더 덧발라준다거나 3-4시간 있다. 아니면 요즘처럼 날씨가 너무 덥고 피지 발달이 많은 상황이면 오히려 한 3-4시간 있다가 에센스를 한번 덧발라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빈도수를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하는 루틴 중에 강조하는 게 얼굴 근육 운동이에요. 우리가 얼굴을 봤을 때는 피부, 지방,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 얼굴이죠. 나이가 들면서 처지는 부위는 주로 어딜까요? 피부랑 지방이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랑 지방은 중요 때문에 처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 최대한 안에 있는 근육 운동을 해줘서 이 처진 부분으로 인한
볼륨이 꺼진 부분은 좀 메꿔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이 광대 부위에 운동을 해주는 광대승천 운동. 그리고 눈꺼풀 올림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서 눈을 뜰 때 자꾸 이마 근육을 쓰니까 눈 부릅뜨기 운동. 그리고 뭐 제가 인중 운동을 요즘에 좀 강조하는데 이 인중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포토샵 같은 거 일부러 인중 짧게 하시는 분들 많은 이유가 동안의 또 핵심이 이 인중의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중 운동, 즉 이 윗입술을 코에 붙이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는 뭐 이런 운동들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면. 네,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 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피부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이러한 루틴이 바로 고급진 얼굴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3번 늙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피부는 언제, 왜 늙나요? 3번 노화가 딱 정해진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특정 시기에 확 늙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가 바로 첫 번째 1번은 20대 후반이에요. 우리가 보통 20대 중반부터는 콜라겐의 밀도가 증가가 되다가 이제 감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콜라겐만 주는 게 아니라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러한 피부의 구성 요소들의 합성이 좀 점차 감소하게 되니까 탄력도가 떨어졌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뭐 볼살 많아서 처지거나 이런 것만 봤는데 20대 후반이 되니까 진짜 조금 주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탄력도가 떨어졌네. 이게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언제 또 심하게 느끼냐면 자외선에 대한 노출이 많았을 때 유독 더 그걸 느끼게 되죠. 두 번째 시기는 언제 그렇게 많이 느끼냐면요. 보통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 정도에 좀. 두 번째는 언제 이런 걸 많이 느끼냐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때 좀 많이 느낍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조직들이 처지게 돼요. 자, 이쪽 부위가 이렇게 처지는데 팔자주름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둔덕하게 살이 쌓이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팔자주름의 고랑이 좀 깊어 보이게 되고 이 부위에 있는 조직도 중력 때문에 처지면서 이 마리오네트라는 선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둔덕하게 쌓이면서 심술보가 생기죠. 그러니까 팔자주름도 깊어지고 심술보, 이중턱 이런 부분들 턱 라인이 좀 무너지게 되니까 내가 노화가 됐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이 두 번째 시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50대 한 후반 넘게 되면 또 많이 나이가 들었다 느끼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피부의 처짐이 당연히 가속화되는 시기도 많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게 뼈의 재흡수라고 그래가지고 이 뼈의 구조 골격이 바뀌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눈에 우리 해골 보게 되면은 눈알 부위에 눈 확뼈가 있는데 그 공간이 넓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구강구조 쪽에 있는 부위의 볼륨도 좀 줄어들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조직이 붙어 있는데 안 그래도 중력 때문에 처지는데 이 지지가 되고 있는 뼈 자체의 볼륨이 좀 줄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처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부가 처지는 것 플러스 뼈의 구조까지 변화가 되니까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눈앞뼈가 넓어지는데 눈밑 쪽에 있는 막의 힘이 약해지니까 안에 있는 지방이 더 처지게 되고 그러니까 눈밑이 좀 불룩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50대 후반부터는 조금 더 나이가 드는 걸 급격하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3개의 시기 때 좀 나이가 많이 들었다, 노화가 됐다 이런 거를 주관적으로 많이 느끼는 시기이긴 합니다. 젊게 보일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안의 요소는요, 뭐 얼굴을 뭐 달걀형 이렇게 뻔한 얘기 하지 않을게요. 지금 저는 동안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5군데에 좀 집중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얼굴 중에서. 조금은 다른 접근이죠. 첫 번째는 어디냐면요. 바로 팔자주름의 이 윗부분입니다. 이 부위. 이 부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팔자주름이 심해지잖아요. 근데 이 팔자주름이 마치 이쪽에 있는 부위가 집안이 무너지듯이 그냥 땅이 쿡 꺼져서 생기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이 앞광대에 있는 조직이 처지게 되면서 이 팔자라는 이 박음질이 있는데 이 팔자의 박음질을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둔덕하게 살이 쌓이게 됩니다. 이 부위에 살이 쌓이게 되면 어디 쪽이 상대적으로 꺼져 보일까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더 꺼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이 꺼진 부분을 메꾸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색하게 빵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직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동안을 결정하는 또 핵심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냐면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심술보 부위예요. 자, 팔자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주머니가 있다고 쳤을 때 얘네가 중력 때문에 쳐져요. 근데 어디를 못 넘어가냐면 여기. 바로 마리오네트라는 선을 못 넘어가니까 둔덕하게 쌓이게 되죠. 그럼 어디가 더 고랑이 깊어질까요?
여기가 깊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다 뭘 메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메꾸면 단차가 줄어드니까 순간적으로는 요 선이 좀 줄어든 느낌이 들겠지만 돈 주고 심술보 넣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요 조직을 안쪽에 조금 들어갈 수 있게,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바로 눈 밑 쪽이죠. 앞광대라고도 표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랬던 조직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꺼져 보이게 되고, 또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활짝활짝 좀 안 웃시고 좀 무표정하신 분들은 얼굴 근육도 퇴화가 옵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쓰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막 웃거나 말할 때 자꾸 실룩거리는 것도 불편하니까 이쪽은 안 웃고 있고 입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근육이 더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이가 들수록 처지는데 근육이 퇴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 보일까? 더 꺼져 보이죠. 그러니까 이 부위를 어떻게 처리해 주냐에 따라서 얼굴이 동안이 돼 보이냐 아니냐도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짐작하셨겠지만 이중턱 부위예요. 제가 특히 남자분들한테 많이 강조하는데요. 남자분들의 핵심적으로 동안으로 보이는 부분은 턱 라인이에요. 이제 저희 병원에 아이돌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턱 라인이 갸름한데도 공항에서 저 아이돌 분처럼 턱 라인이 더 날렵해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자분들은 턱 라인이 얼마만큼 더 날렵하고 도드라지냐에 따라서 나이가 10살은 젊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턱 라인, 이중턱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요인인데, 자, 이러한 이중턱은요 무조건 나이가 들면서 처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턱이 좀 짧은 사람들 아니면 뭐 수술을 해서 양악 수술을 해가지고 이 볼륨 자체가 좀 후퇴하면서 좀 준 분들도 여기에 턱에 붙어야 되는 조직들이 붙어 있을 공간이 좁으니까 더 이중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병원에서 본인의 해부학적인 그러한 구조를 좀 판단을 하고 우리가 교정을 하는 게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중이에요, 인중. 사진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좀 동안으로 만들어줄 때 인중 길이를 살짝 줄이실 거거든요. 그 이유가 나이가 들수록 조직이 전체적으로 처지게 되는데 인중 부위도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술도요, 안쪽으로 살짝 말려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입술이 가늘어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입술이 가늘어져? 입술에 볼륨만 넣어야지 해서 볼륨을 많이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뒤집어지게 돼요. 인중은 길어졌는데 입술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분들, 중년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서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중 같은 경우도 최대한 조금 운동을 해주는 게 중요해서 제가 요즘에 이 인중 운동을 좀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5가지 포인트. 어디였죠? 이 팔자의 윗부분, 그리고 심술보, 그리고 눈 밑, 앞광대 포함하는 부분, 턱 라인, 그리고 인중. 이 5부위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얼굴이 확 젊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음식은 무엇이며 원장님이 절대 안 먹는 음식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절대 안 먹진 않지만 그래도 피부과 전문의로서 좀 피부 노화를 위해서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음식은 있죠. 물론 저도 먹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고당분 음식이에요. 설탕. 우리가 당화 현상이라는 거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체내에 당화 현상이라는 걸 유발하는데, 얘네가 문제가 콜라겐과 엘라스틴 자체도 이 당화 반응 때문에 손상이 되게 돼서 피부의 탄력을 잃게 되고 좀 주름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이 너무 많은 음식들을 좀 자주 먹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피부가 좀 거칠어지고 노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또한 이건 피부뿐만 아니라 혈관이나 신경 등 다양한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당분을 조절해 주는 게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튀긴 음식이랑 포화지방인데요. 우리가 고온에다가 처리했던 음식들 있죠. 네, 튀긴 음식이나 또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산화 스트레스라는 걸 유발합니다. 우리 산화 스트레스가 결국은 노화를 유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산화를 항산화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항산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노화도 유발하지만 여드름과 같은 이러한 트러블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결국은 피부의 노화와 트러블을 좀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제품이랑 초콜릿 같은 것들을 좀 피해주는 게 좋은데, 저는 실제로 그래서 유제품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도 라떼는 절대 안 마셔요. 그냥 아메리카노만 마시고요. 이게
여드름과 같은 피지랑 관련된 증상은 사실 유제품과 굉장히 영향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제품 하면 아무래도 좀 건강한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이제 피부로만 따졌을 때는 이 우유 같은 데 들어가 있었던 성분이 우리가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여드름을 좀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초콜릿도요, 뭐 사실은 여러 논문들이 있긴 있지만 조금 이런 여드름을 좀 증가시킨다는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드름이 좀 많으신 분들은 좀 피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반대로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음식이나 영양제는 무엇인가요? 저는 요즘에 항산화 음식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강남세브란스에서 건강검진을 했었을 때도 제 연령대들이 4살이 어리게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한 5년 전에 측정했었을 때는 이렇게 어리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제가 40대가 넘고 이랬을 때 더욱더 항산화 물질을 더 신경 쓰다 보니까 정말로 혈관 나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래 기간 동안 아침 식사를 되게 정해놓고 먹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 항산화랑 관련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브로콜리, 비트, 파프리카, 그리고 뭐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견과류, 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거, 그리고 방울토마토 이렇게 먹거든요. 딱 정해진 거. 매일 정해놓고 이렇게 칸에다가 여러 개 넣어놔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싹 빼놓고 먹는데 이 항산화 물질도요. 수용성이 있고 지용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방울토마토 안에 있는 라이코펜이라는 게 지용성 이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 지용성 항산화 물질은 기름과 같이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서구 음식이긴 하지만 방울토마토 같은데 올리브유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산화 물질들 있었을 때 그 뭐는 수용성이고 뭐는 지용성이야, 뭐는 기름 넘어가야 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견과류를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호두나 아몬드에 있는 이 견과류에 있는 지방이 기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용성 항산화 물질의 흡수율을 좀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딱 먹게 되면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요. 영양제로는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건 글루타치온이에요. 왜? 글루타치온은요, 대놓고 알려진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우리가 자꾸 미백만 생각해서 뭐 배국주사, 뭐 우리 연예인들 땡땡땡 주사 이거 생각하시는데 그 성분이 글루타치온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전의 핵심은요, 항산화예요. 자, 근데 이 글루타치온을 제가 그럼 흡수율을 높이는 게 포인트인데 글루타치온을 먹는 방법들이 되게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흡수를 시킬 때 소화기관으로 그냥 먹어버리면 이 소화효소에 의해서 다 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최대한 혈관을 통해 들어가게 하려면 입에서는 어떤 부위에 넣어주면 되냐면 입천장과 설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응급실에 갑자기 막 심근경색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응급실에서 해주는 응급조치가 뭐냐면 혈관 확장제를 입천장 같은데 이런 데다 뿌려줘요. 왜? 우리가 막 혈관 확장제를 막 가슴 부여잡는 사람한테 알약으로 드세요 해가지고 물 줘가지고 먹여가지고 그게 전신에 영향을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또한 막 움직이고 있는데 혈관 잡읍시다 해가지고 혈관을 막 잡아가지고 혈관 될 것 같으세요? 힘들죠. 그러니까 바로 응급적으로 벌리게 한 다음에 바로 이런 부위에다가 스프레이 타입으로 뿌려주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입천장과 같은 이러한 점막 부위에는 바로 얘네들이 흡수해서 혈관을 통해 이동할 수가 있다는, 즉 소화효소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럼 글루타치온을 먹을 때 필름 형태로 해서 입천장에 넣는 방법과 설하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해보면 설하에 넣으면 굉장히 좀 역하거나 구역질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천장에 붙여주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필름 제형 이거 글루타치온 먹는데 맛있어. 맛이 상큼하네. 이건 맛이 별로여서 안 샀어.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맛을 느끼면 안 돼요. 최대한 입천장에 붙여놓고 혀로 안 건드려야 돼요. 왜? 막 맛으로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소화효소를 통해서 다 분해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입천장에 최대한 붙여놓고 혀가 안 닿을 수 있게 해야지 이 글루타치온 흡수를 배가시킬 수 있는 거고요. 또 글루타치온 말고 알려진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 뭐가 있죠? 비타민 C. 그래서 이러한 글루타치온과 비타민 C가 대표적으로 이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피부과를 꼭 가지 않고 피부를 젊게 유지시키는 생활 속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결국은 피부를 젊게 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선크림을 올바로 바르기. 우리가 선블럭이 SPF라는 게 적혀 있죠. 그게 자외선 중에 UVB라고 하는 애의 차단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SPF 100 넘는 것도 있고 이랬는데요. 실제로는 50 이상부터는 99% 이상의 자외선 차단율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SPF 50 이상부터는 예를 들어 100이에요. 50과 100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사람들 인지에는 2배 더 좋아 보이죠. 자, 그럼 SPF 100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에 굉장히 밀착력을 높이는 물질들은 다양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50 이상부터는 괜히 과대 광고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냥 50 플러스로 써 라고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나라들도 50 이상부터는 이제는 50 플러스로 적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SPF 50 정도, 그리고 PA라는 거는 자외선 UVA를 차단하는 능력을 보는 건데요. 이 UVA도 최소한 3 플러스 이상. 근데 요즘에 사실 다 보시면 UV4 플러스 이상일 거예요. 이런 제품을 선택을 해서 바를 때 제곱센티미터당 2mg 이상 정도를 바르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상적으로 바르는 양인데 그게 실제로 보면 손가락 2마디거든요. 그럼 이 손가락 2마디를 한 번에 이렇게 짜서 바르면 얼굴이 이렇게 허옇게 막 가습기 화장한 사람처럼 어색하니까 제가 항상 이제 타 방송 나왔었을 때 얘기하는 게 일단 한 마디 정도 바른 다음에 우리가 흔하게 바를 수 있는 이마, 광대, 턱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잘 발라질 수 있는 부위에 먼저 바르고요. 그 다음 한 마디를 더 짜서 제일 놓치기 쉬운 부위, 눈꺼풀 위나 눈 주변, 코 안쪽, 그리고 인중, 그리고 이렇게 팔자주름 등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위를 발라주고요. 손가락 2마디를 발랐으니까 이제 요구사항은 충족됐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놓치는 부위가 있죠. 어디죠? 목, 그리고 손등, 그리고 귀, 이런 부위를 한 마디를 더 짜서 발라주는, 그래서 총 3마디 정도를 그렇게 시간 간격으로 두는 걸 권장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보습제를 바를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똘똘한 제품을 선택해서 빈도수를 조절해라. 예를 들어 겨울에는 내가 에센스 바르고 앰플 바르고 크림 바르고 땡겼을 때 크림 이랬던 사람이라고 치면 여름에는 피지 분비가 많고 얼굴이 굉장히 오일리해지고 하니까 에센스 바르고 앰플 바르고 크림 바르니까 얼굴에 화이트가 좀 생기는 것 같아. 그럼 크림은 스킵 하고 에센스 바르고 앰플 바르고 앰플 이런 식으로 바른다거나 에센스 바르고 앰플 바르고 시간을 좀 띄고 에센스를 바른다거나 이렇게 정해진 화장품 내에서 빈도수로 조절해주는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클렌징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메이크업을 했었을 때나 선블럭을 했었을 때 그 해당 사항에 맞게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지 않는 선에서 모공 안쪽에 있는 이런 화장품들이 잘 닦이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네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게 이제 얼굴 근육 운동이거든요. 이거 사실 저 피부심 검색하면 얼굴 운동법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오늘은 제가 3가지만 언급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바로 광대 승천 운동입니다. 자, 얼굴에는요, 윗입술을 위로 올려주는 4가닥 정도의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넷쌍으로. 그래서 얘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근데 얘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좀 퇴화가 돼요. 특히 무표정하거나 잘 안 웃는 분들은 퇴화가 되죠. 그러니까 피부랑 지방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처지는데 근육까지 퇴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볼륨이 쑥 꺼져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과 시술을 받지 않고는 피부랑 지방이라는 말랑말랑한 조직은 아래로 처지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나이 60 넘어도 근력 되게 좋으시고 이두 근육 발달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굴 근육을 운동을 해줘서 이 처진 부분을 보완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요 부위의 운동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바로 광대 승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윗입술을 위로 이렇게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눈가주름이나 이런 부분은 더 주름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버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버텨주고 풀어주고. 이게 몇 번 해보시면 느끼는데 좀 부르르 떨릴 정도로 힘이 많이 가해져요. 우리가 운동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수축했다가 천천히 이완해서 버텨주는 이 네거티브 운동도 굉장히 근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렇게 좀 안면 근육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설파하고 다니니 진료 볼 때 이렇게 시술할 때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광대 승천 운동을 좀 해줍니다. 그 두 번째로는 눈 부릅뜨기 운동인데요. 우리 눈꺼풀 올림 근육이라는 게 이렇게 눈 안구 이쪽에 붙어 있고 얘네를 이용해서 눈을 뜨는 건데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이 눈꺼풀 조직이 처지게 되고 눈꺼풀 올림 근육의 힘이 떨어지게 되면서 눈을 뜰 때 누가 개입을 하냐면 이마가 개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마를 이용해서 뜨니까 이마 주름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눈꺼풀 올림 근육을 강화시키는 건데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눈썹이 올라가지 않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눈을 위로 치켜뜨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반복하게 되면 오히려 더 다른 부위의 근육이 수축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올려주고 버텨주고 이거 몇 번 하시면 제가 어디 부분을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특정 부위가 되게 무지근해집니다. 자, 이 근육을 큰다고 그 눈꺼풀 올린 근육이 막 기대해준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눈을 뜰 때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그 느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눈 뜰 때 내가 이쪽 부위를 이렇게 해서 눈을 떠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눈이 처졌을 때 이마가 개입해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눈꺼풀 올린 근육만 이용해서 눈을 뜨니까 훨씬 더 얼굴이 좀 젊어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게 인중, 입술 우 운동인데요. 인중 부위가 나이가 들면서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위를 수축시키기 위해서 입주위 둘레 근육을 좀 수축시키는 운동인데요. 이때도요, 치아는 다물고 윗입술을 이렇게 우 크게 하듯이 해서 최대한 얘를 코 쪽으로 좀 붙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쪽 인중 부위도 어느 정도 수축되면서 사진 찍어보면은 인중 길이가 어느 정도 짧아져 있는 걸 좀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굴의 근력 운동을 통해서 좀 젊어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동안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누구 샘플을 받아서 뭘 해보고 누가 좋다더래 뭐 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직장에서 퇴근하고 와서부터 따져볼게요. 자, 직장에서 퇴근하고 왔는데 내가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풀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중 세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하는 클렌징 오일로 방법으로 클렌징을 하고 폼 클렌저로 닦았어요. 그리고 그냥 선블럭만 했었던 분이에요. 그럼 제가 강조하는 게 단일 세안으로 닦일 만한 선블럭을 단일 세안으로 닦일 만한 폼 클렌저, 그러니까 약 알칼리성 세안제 같은 걸로 닦아주는 방법을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충분히 닦여진 상태에서 바로 뭐가 들어가요? 바로 보습단계가 들어가야 돼요. 한참 뒤에 한두 시간 있다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제가 보습제를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를 바로 바르고 자,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이 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전날이 깨끗하게 닦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닦으려고 세정 능력이 있는 걸로 닦아내면 피부가 더 예민해질 테니까 기본적으로는 약산성 세안제를 써서 세안을 해주고 피부가 너무 예민한 분이라면 물로만 세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보습제를 발라주고 선블럭을 발라주고 밖으로 나오고 이러한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좋은 피부는 정말 유전인가요? 방송에서 보면은 피부과 전문의들도 다 피부는 뭐 타고난다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피부가 타고난다는 말을 정말 좀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유전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점을 미리 알고 미리 대응을 해주게 되면 사실 굉장히 극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 사람들이 왜 자꾸 타고난다는 얘기를 나왔냐?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피지예요, 피지. 자, 피지 발달은요, 유전적으로 많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요, 적게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는 한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되는 모공이 있는데 그 모공 안에는 피지샘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 피지샘이 적게 발달한 사람이 있고 많이 발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피지샘이 많이 발달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약간 화이트헤드나 여드름 같은 걸로 고생해. 그리고 조금 시기 지나서는 얘 때문에 모공이 넓어져서 고생해. 트러블이 생겼던 사람들은 손으로 건드리거나 터지면서 여드름 흉터가 돼서 고생해. 또한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메이크업을 하게 되니까 모공이 막히면서 또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로 고생해. 또 한 40대가 넘게 되면은 피지 때문에 살이 살짝 윤기가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피부결이 울퉁불퉁해져요. 그러니까 피부결이 울퉁불퉁해져서 고생해. 그러니까 피지가 발달한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난 피부가 안 좋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보호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피지가 어렸을 때부터 발달이 되는 사람들은 피지를 선별적으로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피지를 억제하는 먹는 약도 먹어볼 수 있지만 제가 많이 하는 거는 피지 파괴술이에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피지가 너무 많이 발달한 부분들을 파괴를 해주는 거죠.
가끔 이런 질문 나와요. 원장님, 피지도 좋은 기능을 하는데 파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그런 사람들은요, 피지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그런 부분을 파기한다라도 피부에 지장이 있지 않고요. 또한 우리는 요즘에 뭐가 발달되어 있죠? 보습제가 엄청 발달이 되기 때문에 내 피지, 그냥 한마디로 그냥 기름 덩어리라 보시면 되는데 이 기름이 하는 역할들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지가 완전히 전체를 다 없앤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인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파괴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인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기미예요. 자, 기미는 그냥 무조건 여기 색소 있다고 기미가 아니고요. 보통은 요즘은 30대 정도 넘어서 많이 생기시는데 특히 출산 이후나 호르몬 변화가 있었을 때도 많이 생기고요. 햇빛을 많이 쬐시는 분들이 여기 간장국 물린 것처럼 약간 널뜨대하게 생기는 현상을 띠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유전성을 띠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뭘 해주는 게 중요하냐면 당연히 자외선 차단을 철저하게 선크림을 한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거. 양산 같은 걸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양산을 쓰거나 모자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써서 좀 예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만성적인 자극을 피해야 돼요. 자, 기미는 진짜 웃긴 게요. 일반 색소랑 달라요. 일반적인 색소는 사실 자외선 때문에 주로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미는요.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햇빛 안 들어온 골방에 갇혀서 막 마찰만 주더라도 생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 기미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디바이스 같은 거를 기미 부위에 쓰지 말고요. 마찰을 최대한 덜 주는 게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 장벽을 꼭 보호해줘야 되는데 뭘 잘해야 될까요? 보습을 잘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항산화 물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항산화 물질들이 이 기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챙겨 먹는 게 중요하고 다섯 번째로는 당연히 그랬는데도 기미 부위가 생겼을 때는 피부과의 도움을 받고 레이저 토닝 같은 거를 아주 적재적소에 해볼 수가 있겠죠. 좋은 피부를 갖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제가 좋은 피부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피부 장벽입니다. 자, 이 피부 장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피부를 지하실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지하 1층부터 지하 10층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 지하의 위쪽을 이렇게 덮고 있는 유리가 있는데 그 유리가 뭐냐면 바로 피부 장벽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강화 유리로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좀 소금 유리로 태어났어요. 근데 심지어 그 소금 유리로 태어난 사람이 매번마다 사포질을 하거나 마찰을 주는 습관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리가 깨지겠죠. 유리가 깨지면 그 피부 장벽이 깨지면 그 파편들이 뭘 유발하냐면 염증을 유발해요. 그럼 그 염증은 또 뭘 갖고 오느냐? 색소를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손상받아도 색소가 생기고 기미가 생기고 피부가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제가 많이 비유하는 게 지붕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집이 있는데 지붕이 피부 장벽인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피부 장벽이 지붕이 튼튼한데 어떤 사람은 타고나게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누가 있냐면 아토피 환자. 아토피 환자분들은 필라그린이라는 유전자가 문제가 돼 있어서 우리가 피부 각질세포, 즉 이 벽돌을 가지고 지붕을 만드는데 벽돌 자체가 부실 벽돌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열 있고 침도 올라 있고 이런 땀 차는 이 굽힌 부위에 습진 생기고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선천적인 요인들인 거고요. 후천적으로 뭐 뜨거운 증기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마찰을 많이 준다거나 디바이스로 자극을 많이 준다거나 너무 세안을 빡빡빡빡 강하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각질 제거를 너무 많이 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붕이 서서히 금이 생기는 거예요. 자, 피부 장벽이 있는데 지붕이 있는데 금이나 이런 애들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될 애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원래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얘네가 균열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우리 피부 표면에는 면역세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이런 피부 표면에 원래 들어오면 안 되는 알레르기 원인들이 안으로 투과가 되려고 하니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득달처럼 몰립니다. 야, 들어오면 안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간질간질, 따끔따끔, 예민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혈관도 발달하니까 얼굴이 붉어지게 되고 또 안에 잘 가둬진 집에 수분이 충분해야 되는데 지붕이 깨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속건조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부 장벽이 손상받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피부가 얇아졌다, 나는 피부가 얇다라고 착각하는 모든 현상들이 실제로 뭐다? 피부 장벽이 약한 겁니다. 그러면 이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악화시킬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저희 병원에서도 제가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시술을 하지만 첫 번째 생활습관 교정을요, 제가 아예 종이로 해서 드리고요. 첫날 치료 때 거의 외우게 시켜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악화될 만한 행동들을 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장벽을 강화시키는 생활습관이 바로 뭐가 있냐면은 보습, 그리고 자극 주지 않는 클렌징, 이런 방법들을 잘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병원에서 해주는 장벽을 강화시키는 시술이 있는 거예요. 우리 거기다가 PDRN이라거나 아니면 뭐 리주땡이라거나 줄기세포 시술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장벽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해볼 수도 있죠. 좋은 피부를 위해 세안은 얼마나 중요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올바른 세안을 정의를 하면요, 제가 딱 두 가지로 설명해요. 1번,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지 않는 선에서 2번, 모공 안쪽까지 닦아주는 게 바로 올바른 세안입니다. 요즘에 젊은 연령대 분들이 굉장히 메이크업이 대중화돼 있죠. 10대 때부터도. 그리고 미세먼지와 같은 이슈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피부 표면에 이렇게 외부 물질들이 안쪽으로 접촉되고 모공 안쪽까지 침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요즘에 선크림 안 하시는 분들 없죠. 요즘엔 자꾸 언론에서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거의 남녀노소 상관없이 선블럭은 꼭 해줍니다. 근데 이 선블럭에도 기본적으로 징크 옥사이드랑 티타늄 디옥사이드라고 하는 하얀색 돌가루 같은 애들이 모공을 안쪽에 막을 수 있고요. 또한 이 메이크업, 그리고 이게 톤업을 띠게 하는 물질들 있잖아요. 우리 몇 호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이언 옥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인 건데 걔네들도 하얀색 돌가루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확대경으로 보면 모공 안쪽에 이렇게 콕콕콕 박혀있는 형태를 띄어요. 근데 우리가 클렌징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닦아내지 못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피지나 노폐물이 저류가 되면서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딱 여기까지만 들으면 클렌징 열심히 안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심 원장님이 클렌징 중요하대 라고 해서 막 하루에 3중 세안하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 피부 장벽이 손상받게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피부 장벽을 내가 스스로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냐면 아까 그 지붕이라고 얘기하는 피부 장벽 중에 그 벽돌과 시멘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시멘트가 다 기름, 지질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은 열심히 기름을 녹이는 세정제로 닦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이 더 무너지고 금이 생기고 하겠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지 않는 선에서 클렌징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루틴을 좀 만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세안을 할 때 제대로 안 닦으면 모공 안쪽에 입체가 껴서 트러블이나 화이트헤드를 유발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닦아도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세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세안제를 잠깐 설명드리면 약산성 세안제와 약알칼리성 세안제가 있는데 당연히 피부는 약산성을 띄어야지 피부가 좀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약산성 세안제를 예민한 경우에 쓰는 게 맞습니다만, 내가 평소에 풀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이야. 두껍게 직업적으로 남들한테 좀 보여질 때 풀 메이크업이 돼야 돼. 근데 약산성 세안제로만 닦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닦이겠죠. 반대로 실제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피부 장벽이 약한 사람인데 약 알칼리성 세안제라고 우리가 잘 닦이는, 뽀득뽀득 잘 닦이는 이런 걸로 막 2중 세안, 3중 세안을 하시게 되면 또 피부가 너무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좀 루틴, 하나하나 따지면 당연히 예외가 있죠. 피부 장벽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 잘 닦이는 걸 쓰는지 안 닦이는 걸 쓰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따졌을 때는요, 메이크업을 하신 분들은 메이크업을 닦을 때는 2중 세안을 하시고, 또 두 번째 쓰는 세안제는 약 알칼리성 세안제를 좀 쓰는 거를 제가 권장을 하고요. 왜냐면 닦일 때는 확실히 닦여지긴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선크림을 바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톤업 물질이 너무 포함되어 있는 거는 되도록 쓰지 않으라고 하는 이유가, 톤업 물질이 너무 띄고 있거나 막 오일 프리 워터프루프 이래가지고 부착력이 엄청 강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부착력을 띠는 물질들 때문에 모공 안쪽에서 잘 안 닦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럼 이중 세안하면 되잖아. 그래서 매일마다 이중 세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부 장면 망가진다고요. 그러니까 단일 세안으로 좀 닦일 수 있을 만한 선크림을 단일 세안으로 닦기만 한 폼 클렌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뭐가 그나마 해당될까요? 약 알칼리성이 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약 알칼리성 세안제로 닦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피부 장벽이 너무 약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피부가 너무 장벽이 약한 사람들은 또 약산성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평소에 바깥에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선블럭이 최대한
안 발라져 있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밤에는 어쩔 수 없이 메이크업과 선블록 때문에 클렌징을 해서 피부에 좀 자극이 됐어. 그럼 아침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약산성으로 세안을 해주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밖에 안 나가고 선블록도 안 했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다 약산성 세안제만 써주고, 그리고 피부가 정말 예민한 사람이라면 그냥 물로만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여러 가지 습관이 있는데 각질 제거하는 습관이 제가 항상 좀 나쁜 습관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자, 피부는 표피랑 진피로 나눠져 있고요. 그 표피 중에서도 가장 바깥층에 있는 이 층을 각질층이라 얘기합니다. 자, 이 각질층은요, 벽돌의 벽처럼 이렇게 네모난 이 피부 각질세포라는 것과 그 사이사이를 메꾸는 시멘트가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이러한 시멘트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 다이아몬드보다 중요하다라는 피부 장벽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이게 지붕에 제가 비유를 많이 드린다고 했었죠. 이게 피부 장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 들어오지 말아야 될 애들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피부가 가지가지 따끔따끔 예민해지고 피부가 붉어지게 되고 속건점이 생겼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피부 장벽에 손상을 안 주는 건 아는데 우리가 왜 각질을 제거를 하냐면 사람들이 나 각질 많아, 각질 제거됐어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자, 각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피지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생기는 각질. 그러니까 모공을 각질이 올라오다가 잘 배출 안 되고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특히 여드름이나 트러블 있는 사람들은 각질 제거를 해줘야지 이 구멍에 있는 각질들이 탈락이 되면서 피부에 좀 광택도 나 보이고 안에 있는 피지가 막히지 않겠죠. 자,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각질. 이게 뭐냐면 건조해서 생기는 각질인 거예요. 하얗게 들뜨는 것처럼 건조해서 생기는 각질도 우리는 1번 각질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무조건 밉니다. 자, 건조해서 살이 들뜬 것처럼 생기는 각질이 생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주로 생길까요? 피부가 건조하고 피부 장벽이 약하고 예민한 사람이 그러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는 각질이 올라와서 이 각질을 제거해야 돼서 똑같이 매일마다 각질 제거되면 안 그래도 피부 장벽이 약하고 예민한데 거기를 인위적으로 사포질을 해서 더 손상을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모공이 발달돼 있고 피지 발달이 많은 그런 타입들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각질 제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아하, 바하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각질 제거제를 써주는 건 좋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건조해서 생기는 그러한 각질이 일어난 경우들은 오히려 보습제를 촉촉하게 덮어놓는 게 답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각질 제거제를 물리적 각질 제거제로 얼굴을 미는 거는 항상 어느 경우에서나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피부에 있는 점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나요? 이 피부에 있는 점이 악성 흑색종일 때는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점, 우리가 모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무해하면서 평생 그냥 별 변화 없이 유지가 되는데요. 얘들이 좀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게 하는 이러한 악성 흑색종은요, 사실은 초기 발견이 늦어지게 되면은 림프절, 폐, 간, 뇌 등으로 전이가 돼서 사실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치명적인 피부암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레지던트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손끝이 이렇게 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웃으시면서 이거 마치 이게 초장 찍은 것처럼 이게 검었네 하면서 웃으면서 오시는데 제가 이제 안색이 바뀌었죠. 이거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당장 이거 조직 검사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도 악성 흑색종이 나왔었고 그때 발견했을 때 벌써 폐 쪽으로 전이가 일부 되셨었어요.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부암 중에서는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이 악성 흑색종이고요. 이게 조기에만 제거만 되면 사실 생존율이 90% 이상인데요. 전이가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는 이 5년 생존율이 한 20에서 3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이 일반적인 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걸리는 피부암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첫 번째로는 기저세포암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저세포암은 이제 한국인에서는 제일 많이 발생하는 피부암이고요. 얼굴 주변, 코 옆에 이렇게 좀 볼록 튀어나온다거나, 눈가나 이마, 그러니까 자외선을 많이 받는 부위에 주로 생기는데요. 이게 특징이요. 좀 천천히 자라고요. 그리고 전이는 거의 드물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저세포암은 사실 어떤 암이 좋은 암은 없지만 그래도 예후가 비교적 아주 좋은 암이다. 그래서 조기에 절제하면 예후가
매우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편평세포암이라는 건데요. 얘는 기저세포암 다음으로 좀 흔한 암인데요. 좀 입술이나 뭐 손등이나 뭐 두피에도 생기고요. 귀나 또 다른 노출 부위에 생기기도 하고요. 오래된 상처나 뭐 화상 부위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비늘처럼 표면이 약간 각질이 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좀 딱지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낫지 않는 상처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림프절로 좀 전이될 가능성이 있긴 있어서 아무래도 앞에 설명드렸던 그 기저세포암보다는 전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죠. 세 번째가 바로 이 흑색종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드물지만 이게 가장 치명적인 피부암입니다. 보통 우리가 손바닥, 발바닥, 손톱이나 발톱 주위에 이 말단 흑색종이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좀 많은데요. 이게 실제로는 점처럼 시작되지만 이게 좀 빠르게 색이 진해지고 이 모양이 변하면서 주변으로 번지거나 좀 출혈이 생기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발견 시에는 생존율이 높지만 전이 되면은 정말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손바닥, 발바닥에 있는 점 빼라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제가 추측을 해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 흑색종을 잘 몰랐을 때 이상하게 손바닥, 발바닥에 점이 있는 사람들이 픽픽 좀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 흑색종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 말단 흑색종, 손바닥, 발바닥에 생기는 경우가 좀 흔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사망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야, 손바닥, 발바닥에 있는 점은 빼라. 이런 얘기가 아마 거기서 기원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흑색종은 왜 위험하며 사망률이 높나요? 흑색종은 전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 좀 흑색종이 유병 기간이 좀 길었다고 치면은 다른 장기로 퍼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흑색종이요. 그냥 림프절은 물론이고요. 뇌, 폐, 간, 뼈로도 다양한 장기로도 좀 전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다른 피부암들은 그 국소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피부암이 진행되다 마는데 흑색종은 그냥 단기간으로 퍼지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피부 국소적으로 있었을 때 생존율이 98%예요. 근데 얘가 다른 거 전신을 찍어보니까 다른 쪽에 한 군데 전이가 갔어. 그러면 한 25%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흑색종의 원인에는 우리가 당연히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외선 노출이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미 생긴 점이 악성으로 변화가 되는 건데 기존 점이 색이 좀 짙어진다거나 좀 테두리가 불규칙적으로 된다거나 갑자기 커지면 좀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디나 복점은 없다. 우리가 막 복점에서 안 뺄래.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은 저희 피부과에서는 환자분들께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분 나쁜 점은 빼야 된다. 그리고 좀 커지거나 모양이 변하면 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흑색종 중에서 이 한국인들한테 잘 생기는 말단, 이 손바닥, 발바닥, 손끝, 발끝, 뭐 손톱 이런 데에 생기는 이러한 흑색종들이 좀 흔한 편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뒤늦게 확인해 보니까 이미 전이가 돼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점과 흑색종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일반 점과 흑색종이 좀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점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좀 짙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흑색종이 초기에는 그냥 점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한국인들이 말단 흑색종은 손바닥, 발바닥, 손톱, 발톱이니까 잘 안 보여서 실제로 점과 구별이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좀 이럴 때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조직 검사까지 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문제인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흑색종을 알 수 있는 감별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피부과 전문의들의 가장 왕족보인 게 바로 A, B, C, D, E라는 이 진단법인데요. 이 A, B, C, D, E 법칙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A가 뭐냐면 asymmetric, 그러니까 비대칭성이죠. 이 점이 좌우가 대칭에 띄는 게 아니라 비대칭을 띄게 되는 그렇게 되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borderline irregularity, 즉 이 경계면이 약간 불규칙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점 경계가 매끈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약간 불규칙하게 울퉁불퉁한 거죠. 세 번째는 컬러, 즉 색깔이요. 그냥 딱 단색이 아니라 뭐 다른 검정에 다른 색깔의 막 뭐
약간 좀 붉은색빛도 띄고 막 여러 가지 퍼런색도 띄고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이 좀 혼합이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diameter, 즉 직경. 직경 자체가 6mm가 넘게 되면은 그래도 한 번쯤 좀 나쁜 게 아닐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evolution, 즉 기존의 점의 크기가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색깔이 좀 변화가 되냐 이런 것들, 아니 뭐 가렵거나 피가 나냐 이러한 좀 자체가 좀 변화가 되는 여부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서 이 A, B, C, D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보인다면은 그래도 한 번쯤은 좀 흑색종이 아닐까 의심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피부과 전문의에게 가셔서 이 진찰을 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부암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몰랐던 의외의 사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피부암 하면 햇빛만 생각해서 햇빛 노출 부위에만 생길 줄 아는데 실제로 전혀 햇빛 노출이 안 되는 부위에도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발바닥, 손바닥, 그리고 손발톱, 그리고 입술 안쪽, 성기 부위에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동양인들의 흑색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단부에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좀 조심해야 되고 이 젊은 층분들은 특히 좀 또 방심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왜냐면 일부러라도 인위적인 점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좀 방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말해주신다면요? 피부암의 예방에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자외선 차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외선과 연관이 안 되는 것도 생기지만 그래도 자외선도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막아주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은 SPF 한 50, 그리고 최소 30 이상짜리로 PA도 한 3 플러스 이상, 요즘은 거의 다 4 플러스인데 이러한 선크림을 선택을 해서 한 3, 4시간마다, 더울 때는 2, 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물리적 차단, 양산을 쓴다거나 모자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긴 소매 옷을 입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햇빛 노출을 좀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외선이 아주 뜨거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는 좀 피해준다거나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머리에서 복점은 없다. 이런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기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전신 거울을 보고 점을 한번 살펴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A, B, C, D, E 법칙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혹시나 좀 비대칭인 데가 있나? 경계가 좀 불규칙한 데가 있나? 색깔이 좀 여러 개가 혼합이 되어 있는 게 있나? 직경이 좀 너무 큰 게 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좀 모양이 이상한데 이렇다면 주저없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강조하고 싶은 건요. 면역력 관리예요.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암을 또 잘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항산화 음식을 좀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병원에 환자분들이 오셨었을 때 그 생활습관 교정을 첫 치료 때 거의 장황하게 1번, 2번, 3번, 4번 넘버링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레이저를 정확하게 치료하더라도 그 사이에 생활습관이 좋지 않으면 피부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는 항상 생활습관을 잘 지키고 본인의 루틴을 정확하게 지켜서 그래서 좋은 피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좀 고급스럽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피부암 없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